영국과 한국으로 가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건 기자, 요즘 그 토트넘하고 손흥민 선수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 없으세요? 네. 진짜 답답하고 인고의 시간을 보냈는데 네. 제 몸 어딘가에 사리가 조금 생성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공식 경기에서 계속 2연패에 빠져 있는데 지난 3연패에 빠져 있는데 이제 지난 일요일에 레스터 시티 원정에서 1대4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에 AC 밀란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했는데요. 일단 뭐 토트넘도 연패에 빠져 있는 데다가 손흥민 선수가 그 공격 포인트도 없고 골도 못 넣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대 수비수들, 상대 미드필더들에게 계속 압박당하고 고립당하면서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계속 보는 이로 하여금 상당히 조금 답답하고 정말 뭔가 체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나는데 사실 이런 느낌은 뭐 이제 이번 시즌에 좀 자주 느꼈었어요. 일반 팬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김정용 기자가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일반적인 스트라이커의 성적으로 봤을 때 일희일비할 정도의 성적은 아니다. 괜찮다. 이 정도면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슬슬 좀 걱정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통계적으로 볼 때 부진한 시기가 있다가 또 골을 넣는 시기가 오니까 기다려도 된다는 얘기였지만 지금은 팀이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을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데다가 손흥민 개인뿐 아니라 토트넘 전체가 지금 침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우려할 때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또 슛을 하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패스의 기준이 내 패스가 동료의 슛으로 연결된 키패스인데 이거는 2개를 기록했지만 사실은 전담 키커라서 기록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전담 키커로서 킥을 올릴 때가 아니면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팀이 손흥민 선수를 좀 못 살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드리블 성공률이 100%였거든요. 근데 한 번 시도에서 한 번 성공한 거거든요. 상대 팀 밀란에서 손흥민과 비슷한 역할을 맡는 선수가 레앙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드리블을 12번 시도해서 8개를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한테 공을 안 준다라는 느낌인 거죠. 네. 그렇군요. 이건 기자는 이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또 AC 밀란과의 경기도 현장에서 보셨을 텐데 현장에서 봤던 느낌은 또 어땠나요? 이제 손흥민 선수 어떻게 보면 개인의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어요. 뭐 김정현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프리킥 전담 키커로 나오고 뭐 코너킥 같은 경우에는 이반 페리시치 선수와 함께 이제 분담을 했는데 킥 자체는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느끼는 그 문제점은 전술상의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구의 용어 중에 메짤라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프 윙, 하프 미드필더, 반은 윙이고 반은 미드필더다라는 그런 이제 그 포지션이 있어요. 윙으로 서지만 계속 미드필더의 역할도 같이 이제 포함하는 그런 역할인데 손흥민 선수가 계속 이제 윙어로 나서지만 이 허리 쪽, 특히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계속 이제 가는 움직임, 그게 아마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요구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강점은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폭발적인 드리블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상대 수비수들과 미드필더들이 정말 엄청나게 포진해 있는 스스로 죽은 공간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그런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여기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강점을 못 살리기 때문에 토트넘 전체의 경기력에도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건 기자 말씀대로라면 전술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른 팀 멤버들은 어떤가요? 요즘 좀 부진한가요? 네, 뭐 해리 케인 한 명만 네. 뭐 좀 컨디션이 좋고 해리 케인만 막으면 된다라는 게 너무 명백해졌어요. 물론 그건 전술이 어떨 때든 간에 케인만 막으면 되는 팀인 건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AC 밀란과의 경기가 끝난 뒤에도 밀란 측의 선수들 뭐 산드로 토날리라든가 이런 밀란 선수들이 우리는 케인만을 막으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케인부터 막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막았다.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걸 파괴하지 못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페리시치를 비롯한 측면 자원들을 살리지 못한다는 점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수비적인 전술을 쓰는 팀인데 수비가 안 된다. 아. 예, 수비수들 개인의 역량 문제와 이제 수비 조직력 문제가 겹치면서 실점을 많이 한다는 것까지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수비면에서 보자면은 이번에 4점 4대 1로 좀 대패를 했는데 골키퍼 요리스의 공백도 좀 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리스 선수, 골키퍼 선수가 이 맨시티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무릎을 다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쿼드에서 이탈을 했고요. 프레이저 포스터 그 백업 골키퍼가 레스터 시티전에 출전을 했는데 총 4골을 내줬는데 그 4골 전부 다 보면 막아낼 수 있는 어떻게 터치라도 하면서 볼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었는데 그런 이제 장면이었는데 단 하나도 터치도 못하면서 결국 4골을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골문이 좀 부실하니까 전체적으로 수비진도 올라가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미드필더라든지 경기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쪽을 전혀 가져오지 못하면서 토트넘의 그런 부진 패배가 결국 골키퍼 요리스 선수의 공백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다 심지어 벤탄쿠르까지 아웃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전 미드필더인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시즌 아웃이에요. 네.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이제 진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 밀란과의 경기에서는 이미 미드필더 비수마가 부상으로 빠진 데다가 벤탄쿠르도 빠졌고 그 조별리그에서 경고를 3장 받아서 경고 누적으로 호이비에르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팀에 주전급 미드필더가 3명 있다고 볼 수 있는데 3명이 다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밀란을 상대한 사실은 뭐 정상 전력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 이제 영건들 젊은 선수들한테 중원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건 기자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AC 밀란 전에서 이제 콘테 감독은 어린 선수들 파페사르가 2002년생이니까 21세고 올리버 스킵 선수 2000년생이라서 23세인데 이 두 젊은 미드필더들에게 중원을 맡겼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약간 불안한 측면도 보이긴 했었는데 어느 정도 합격점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테 감독도 이 두 선수를 믿는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인 에릭 다이어를 위로 올리지 않고 파페사르와 올리버 스킵을 계속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도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손흥민 선수에게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도 자기 기회들을 노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선수들이 칭찬을 했고 얼마나 잘했는지 또 이 기회를 받아야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해서 선수들도 좋게 계속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파피 선수랑 또 워낙 친하고 그리고 스키피 선수는 또 작년 시즌 엄청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올 시즌 계속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우리가 꿈꾸던 챔피언스 무대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저는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뭐 아직은 어리지만 그 모습들을 계속 유지해서 팀한테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손흥민 선수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아, 요즘 늘 좀 표정도 네. 그렇더라고요. 풀이 죽어 있는데 토트넘 앞으로 좀 괜찮을까요? 개선책이나 돌파구가 없을까요? 일단 팬들로부터 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콘테 감독의 자리는 잘 보존되어 있는가, 경질되지 않는가인데 사실은 경질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긴 하거든요. 네. 현지에서는 한국에서나.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떠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뭐랄까 입방정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랜만에 모국인 이탈리아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언젠가 이탈리아로 돌아올래? 이런 질문들을 기자가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럴 때 아니 나는 지금 토트넘에 충실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석인데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돌아가고 싶고요. 뭐 이런 말을 해버려서 또 이제 토트 감독의 사임설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근데 또 이제 좀 깊이 취재한 사람들의 좀 관측에 따르면 그런 게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고 팬들이 콘테 감독의 연봉인 1,300만 파운드가 아깝다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자른다 그걸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네. 보통 감독을 자르면 그 뒤에 이제 위약금 형식으로 자녀 연봉을 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주고 이제 콘테 감독을 자르면 그걸 헛돈 쓰는 게 되는 거니까 인건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훨씬 우세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이번 시즌 자녀 일정은 딱히 반등할 요소가 크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선수들의 각성이나 컨디션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좀 가장 기대되는 상황이죠. 손흥민 선수의 그 말투처럼 좀 어둡습니다. 전망은. 그래도 뭐 챔피언스리그 이제 8강에 가려면 이제 2차전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할 텐데 다행히 홈 경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3월 달에 홈 경기로 치르게 되는데 이 토트넘이 AC 밀란 원정에서 AC 밀란의 8만여 그 홈팬들의 엄청난 야유에
큰 부담을 느낀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경기 내내 AC 밀란 팬들이 엄청난 야유로서 토트넘 선수들의 경기력에 아주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콘테 감독은 이제 16강 2차전은 홈팬들이 우리 그 토트넘의 홈팬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8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2골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 한 6만 명 들어오는 경기장인데 그들의 응원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2차전에서는 에릭 다이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한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승리를 하려면 콘테 감독 이 전술을 좀 바꾸고 손흥민 선수를 좀 더 전방으로 배치하는 전술로 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정말 좀 불꽃 같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또 졸전을 펼치면 그 불꽃이 이제 우리 팀으로 향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토트넘 대 AC 밀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있었던 어제 또 파리 생제르맹하고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도 있었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 경기가 가장 빅매치였습니다. 네.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킬리안 음바페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선발로 뛰지 못했어요. 그래서 메시와 네이마르가 선발로 나왔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바이에른 뮌헨 0대1로 졌습니다. 네. 일단 바이에른이 원체 강팀이니까 바이에른이 이긴 건 이제 이상할 일은 아닌데 파리 생제르맹이 요즘 이 경기뿐 아니라 대체로 경기력이 안 좋고 특히 네이마르가 좀 안 좋고 메시도 약간은 좀 맥이 풀린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를 받고 있거든요. 이 두 선수가 월드컵 우승에 누구보다 열정을 많이 쏟은 선수들인데 네이마르는 좀 허무하게 무산이 되고 메시는 달성을 했잖아요. 둘 다 작년 12월에 월드컵 끝난 뒤에 좀 맥이 풀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좀 번아웃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네요. 자, 오늘 새벽에도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 어땠죠? 네, 첼시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난 1월에 쏟아 부어서 큰 화제를 모은 첼시인데 독일의 도르트문트에 졌습니다. 0대1로 졌고요. 첼시가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네. 첼시는 정말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전문 스트라이커 골잡이를 영입을 안 했거든요. 그 문제가 매 경기 나오고 있어요. 이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도 슛을 더 많이 했는데 결정력 난조로 무득점 패배를 했고요. 정말 비싸게 사온 무드리크, 엔소 페르난데스, 펠릭스 이런 선수들이 약속이 난 것처럼 1인당 4회씩 슛을 했는데 모두 다 실패했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경기에서는 포르투갈의 강호 벤피카가 벨기에의 클리프 브리호와 경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가장 좀 관심이 덜 가는 대진이었죠. 근데 벤피카가 클리프 브리호 상대로 원정임에도 2대0 승리를 하면서 8강 진출에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포르투갈 팀들은 거의 매 시즌 한 팀 정도는 8강에 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영국 현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첼시 경기가 더 큰 주목을 받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첼시가 이제 도르트문트 원정을 가서 0대1로 패배를 했는데 김정현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골을 못 넣은 것,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왜 계속 첼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많은 선수 영입하면서 왜 무득점에 그치는가에 대한 심층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보다도 아스널과 맨시티의 격돌이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가 이 첼시와의 경기보다 한 15분 정도 빨리 그 아스널의 에미리츠 스타디움 열렸는데 아스널이 리그 1위 그리고 맨시티가 리그 2위였는데 이 경기가 거의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우승 결정전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성격의 경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고요. 네. 그 맨시티가 승리를 하면서 아스널을 눌렀습니다. 결국엔 이제 맨시티가 순위를 뒤집고 리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뭐 어떤 경기였나요? 엘링 홀란이 또 기록을 세웠죠? 네, 홀란 선수가 26호 골로 맨시티 소속 한 시즌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늘 얘기하는데 지금 38라운드가 아니고 시즌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뭐 거의 역대급의 득점력을 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고요. 아르테타 감독,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일종의 제자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의 코치로 맨시티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독립해서 여기 감독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더 잘한다는 말도 이번 시즌 많이 나왔지만 최소한 과르디올라가 아르테타를 잡는 법만큼은 알고 있다. 스승으로서 그건 알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토트넘의 순위와 함께 EPL 리그 순위를 한번 짚어보고 갈까 하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토트넘은 5위에 있습니다. 토트넘은 4위 뉴캐슬보다 한 경기 더 치렀는데 승점 2점 차예요. 네. 더 했다는 게 좀 안 좋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는 편이고요. 위에서부터 맨시티, 아스널의 양강 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차이가 좀 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위. 그리고 또 격차가 좀 있고 뉴캐슬과 토트넘의 4위 경쟁이 벌어집니다. 유럽 대항전 지주권이 주어진 6위를 두고 브라이턴, 풀럼,
브렌트퍼드 뭐 이런 강호는 원래 아닌 팀들이 이변을 좀 노리고 있고요. 그 아래에 리버풀이 9위, 첼시가 10위에 있습니다. 네. 자,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김민재 선수도 이제 16강전 치러야죠. 네, 나폴리도 이제 16강전 앞두고 있는데 네. 비교적 좀 수월한 대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인트라이트 프랑크푸르트, 네. 뭐 조별리그에서 토트넘과 만났던 팀이기도 하죠. 이 팀을 상대하게 됩니다. 음. 나폴리의 최근 기세를 볼 때 유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뭐 공은 둥근 거고 그래도 모르죠. 뭐, 예. 16강 올라온 팀들 중에 만만한 팀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폴리로서는 이 경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는 리그 첫 번째 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영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듣고 계십니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영국의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기자, 김민재 선수가 이제 벽이잖아요. 대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엔 도움도 기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하위 크레모네세를 3대0으로 꺾었어요. 네. 나폴리가 1위, 상대팀은 최하위, 뭐 거의 뭐 쉽게 이긴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으면 3대0 승리는 나오지가 않으니까 네. 김민재 입장에서는 또 최선을 다한 경기였고 특히 평소에 하던 무실점 수비에 더해서 이날은 도움을 기록했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공이 이제 낮게 오는 것을 다이빙 헤더로 문전으로 밀어 넣어줬어요. 이게 상대 선수의 발을 맞고 살짝 굴절되면서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골문 바로 앞 한 5cm 앞에서 오시멘 선수가 밀어 넣으면서 김민재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이번 시즌 공격 쪽의 기록은 2골 1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다음 주에는 꼭 그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순위를 보니까 2위 인터밀란하고 격차가 15점이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폴리가 22경기에서 승점 59점, 19승 2무 1패로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 인터밀란이 14승 2무 6패, 승점 44점, 15점 차이가 납니다. 이제 리그에서 양팀 모두 16경기를 남겨두고 이제 15점 차. 이 얘기는 나폴리가 5연패를 하고 인터밀란이 5연승을 해야지 이게 딱 똑같아진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나폴리가 이때까지 22경기에서 1패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죠. 과연 5연패를 할 수 있을지 거의 뭐 현실적으로는 뭐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폴리의 지금 우승 확률은 95% 넘어섰다, 거의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새로운 역사, 우리 선수가 또 지어내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근 유럽파 선수 중에서 눈에 띄는 선수가 이재성 선수죠. 네, 이재성 선수 독일 프로축구 마인츠에서 뛰고 있죠. 지금 굉장히 활약이 좋고요. 특히 월드컵 이후에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월드컵 때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 경기 걸르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몸 상태를 굉장히 회복하고 나서 경기력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월드컵 이후에만 이제 총 4골을 넣었는데 특히 지난 주말에 2골을 몰아치면서 네. 빅리그에서는 첫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독일 분데스리가 2주의 팀, 모든 팀을 통틀어서 2주 베스트 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골만 넣은 게 아니고 굉장히 지능적인 움직임에 뭐 전방 압박, 뭐 영리한 마무리, 이재성이 제일 컨디션 좋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를 다 보여줬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이건 기자, 오현규 선수가 데뷔골 터뜨렸죠. 네,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고 있는 오현규 선수 12일에 그 세인트 미렌가의 스코티시컵 16강전 홈 경기에서 이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오현규 선수는 후반 18분에 교체 투입을 했고요. 후반 35분에 상대 이제 골키퍼가 쳐낸 볼을 다시 이제 리바운드에서 슈팅을 해서 골을 넣었는데요. 셀틱은 이제 승리를 하면서 8강으로 올랐습니다. 4경기 만에 데뷔골을 넣었는데 이날 경기 끝나고 오현규 선수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현규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셀틱에 있으면서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이제 셀틱에서 골키퍼 조아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카트비커스 선수와 함께 토트넘에서 뛴 적이 있거든요. 그 선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현규 잘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 덕분에 이 선수들이 나를 되게 잘해주는 것 같다. 라는 뭐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람 사는데 다 똑같네요. 그럼요. 전화도 한번 넣어주고. 특히 축구계에는 굉장히 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유럽파 선수들의 최근 활약은 어땠나요? 네, 이강인 선수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이강인 선수가 지난 12일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에서
마요르카 소속으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상대팀은 세비야였는데 네. 세비야가 원래는 굉장히 강호지만 이번 시즌은 강등 위기를 겪고 있다가 최근 상승세로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네. 이날도 상승세 세비야를 막지 못하고 마요르카 0대2로 졌고요. 마요르카는 현재 10위로 안정적인 잔류를 향해서 아주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현재 순위를 조금만 올리면 지금은 뭐 아주 아래쪽 끝부보다는 6위가 더 가깝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도 볼 수 있는 순위긴 하지만 마요르카의 원래 전력을 생각하면 지금이 아주 선전 중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 유럽 대항전 진출에 대한 욕심보다는 팀을 안정적으로 잔류시키고 이강인 선수는 뭐 도전 의지가 있으니까 네. 요즘에 또 도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는 주말 우리 선수들의 일정도 궁금합니다. 네,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일정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토요일 새벽 4시 45분에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가 사수올로를 상대합니다. 네. 사수올로 굉장히 공격 축구하는 팀이에요. 요즘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밤 11시 30분에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가 경기를 갖고요. 자정에는 셀틱의 오현규,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갖습니다. 월요일 새벽으로 넘어가서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토트넘이 웨스트햄과 일종의 런던 더비를 치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3시 30분에는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가 레버쿠젠을 상대합니다. 아, 이번 주말도 정말 꽉 차 있는데 뭐 팬들은 즐겁고 또 이제 우리 기자분들은 근무 시간이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다 보진 않으니까. 네. 이건 기자는 그 이번 주말에 토트넘 홈 경기니까 멀리는 안 가셔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지난해 이번 주 중에는 이탈리아까지 갔다 왔지만 이번에는 그냥 토트넘 홈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이 토트넘과 웨스트햄 런던 더비입니다. 북런던 더비 못지않은 양 팀이 라이벌리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존심을 건 한 판이 될 것 같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레스터 시티전 패배, AC 밀란전 패배의 그런 하락세를 웨스트햄을 만나가지고 승리를 하면서 반전을 읽어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바닥치고 또다시 한번 또 솟구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엔 꼭 손흥민 선수 골 소식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유럽파 선수들 소식에 신경을 쓰는 거는 대표팀의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3월 A매치에서 우리가 또다시 우루과이를 만나게 됐네요. 네, 작년 11월 월드컵에서 만났던 팀인데 정말 금방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3월 2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A매치를 하게 됐는데 월드컵 때 이제 얼마 안 지난 일이니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우루과이와 우리의 경기는 무승부였지만 최종전에서 조별리그 최종전에선 드라마가 있었죠. 예, 2022년 버전의 도하의 기적을 우리가 쓰면서 한국이 16강에 가고 우루과이는 떨어진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앙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경기를 복귀해 보면은 정말 잘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전반은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렇죠. 16강 진출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경기였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콜롬비아와의 경기는 새롭게 선임되는 국가대표팀 감독의 데뷔전이 되고 우루과이전은 리턴 매치가 될 텐데 A 매치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3월 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3월 24일에 먼저 경기를 합니다. 네. 월드컵 이후 첫 A 매치 울산에서 하고요. 이 경기 상대가 콜롬비아입니다. 그리고 3월 28일 서울에서 우루과이를 상대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기자는 어떻게 이때 한국 한번 들어오시나요? 아닙니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네. 영국에서 보면서 두 경기를 볼 예정이고요.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황희찬 선수의 출전 여부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네. 리버풀전에서 다쳤는데 4주에서 5주 정도 결장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이 3월 A매치 과연 뛸 수 있을지 없을지가 상당히 관심사가 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황희찬 선수 그때 3월 A매치에 뛸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서 팬들에게 또 즐거움을 선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 또 못 오신다니 좀 아쉽긴 한데 그런데 이건 기자,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도 지금 영국에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자 축구 대표팀 오는 6월에 열리는 여자 월드컵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울산에서 새해 첫 소집 훈련을 시작해가지고 당금질을 하고 이제 실전 경험을 위해서 10일에 영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놀드 클라크 컵이라고 해서 컵 대회를 가지는데 17일부터 잉글랜드, 벨기에, 이탈리아와 대결을 하면서 실전 감각을 조금 더 그리고 경험을 축적할 예정입니다. 뭐 여자 월드컵 대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7월부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여자 월드컵이 공동 개최되거든요. 한국 대표팀은 강팀들과 기량을 미리 겨뤄볼 필요가 있고 네. 특히 아시아에서 비슷한 체격의 국가들을 상대하는 것과 그 유럽이나 호주 이쪽에 여자 선수지만 키가 막 190cm 육박한 선수들이 아주 질비한 팀을 상대하는 거는 애초에 다른 경험이라서 네. 한국 대표팀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볼수록 월드컵 대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기회죠. 그렇죠. 좋은 훈련 또 좋은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해축 통신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기자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